자, 심야 책방, 송파문고 심야 책방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죽음의 수용소에서 빅터 프랭클, 저희는 창화출판사 책으로 이렇게 선정을 했는데요. 이거를 이제 오늘은 하겠습니다. 오늘 또 오늘 수고를 해주실 분이, 저랑 같이 해주실 분이 저쪽에 앉아 계신 우리 김동진 기자님. 기자님. 그분도 많이 이렇게 수고를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아들이 이걸 이렇게 읽어주실 건데요. 일단은 그 두 카트를 좀 읽어주시네요. 죽음의 수용소에서 시작. 네, 성공을 목표로 삼지 말라. 성공을 목표로 삼고 표적으로 삼을수록 그것에서 더 멀어질 뿐이다. 행복은 행복과 마찬가지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는 것이다. 그것에 무관심함으로써 저절로 찾아오도록 해야 한다. 중략. 언젠가는 정말로 성공이 찾아온 것을 볼 날이 올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쯤 여러분은 성공에 대해 생각하기를 잊어버렸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해주세요. 여기 내용은 이제 그 작가의 머리말이 있는 겁니다. 내가 성공해야지 자꾸 이럴수록 성공에 멀어지기 때문에 무관심해야 내가 성공한다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너무 성공에 집착하고 너무 잘 나가기를 집착하면 불행해진다는 그 뜻으로 그 머리말이 있지만은 본문에 있는 내용이 아니지만 이걸 한번 넣어봤습니다. 좋네요. 여기까지 그다음에 그 두 카트를 연속으로 좀 읽어줄래요? 그다음에 좀 크게. 함께 들어온 사람의 90%는 죽음을 선고받았다. 판결은 채 몇 시간도 안 돼 집행된다. 왼쪽으로 간 사람들은 역에서 곧바로 화장터로 직행했다. 중략. 건물 문에는 유럽 여러 나라 말로 목욕탕이라고 쓰여 있다고 했다. 안으로 들어가기 전 비누를 한 조각씩 나눠주었다. 중략. 굴뚝은 폴란드의 회색빛 하늘 위로 불기둥을 내뿜고 있었다. 불기둥은 곧 불길한 연기구름으로 변했다. 당신 친구가 간 곳이 바로 저기요. 아마 지금쯤 하늘 위로 올라가고 있을 겁니다. 그 밑에도 한번 읽어주세요. 자네들이 살아남기를 바란다면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야. 만약 발 뒤꿈치에 물집이 생겼다고 해보게. 나치대원이 그걸 알게 되는 날에는 당장 따로 분류하고 그 다음날 틀림없이 가스실로 보낼 거야.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책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눠졌어요. 이제 앞부분은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 죽음의 수용소에 대한 잔혹상을 얘기를 했고, 뒷부분은 어떻게 그걸 극복할 건가를 나왔어요. 어떻게. 이제 잔혹상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안 나오고, 어떻게 극복할 건가를 나왔는데, 작가는 아마 앞부분보다도 이제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 어떻게 하고 세상 그때 어떻게 극복해야 하고 이런 부분을 좀 많이 할애해 가지고 썼어요. 그러니까 앞부분마다 보면 고발한 거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뒷부분을 많이 할애해 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썼거든요. 로고스 테라피라고 자기가 학문을 이렇게 지었다네요. 근데 그게 현재 의미에서 로고스는 의미라는 뜻이라고 자기가 설명을 했어요. 의미다. 그러니까 환자의 이 미래에 대해서 성취해야 할 의미, 그리고 이제 의미를 중점을 둔 정신치료 방법,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 로고스 테라피라는 거를 설명해가면서 이제 그대로 쭉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본면에 본 것처럼 제가 이제 책만 보다가 아까 잠깐 이제 검색해 봤는데요. 그 독일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을
150만 명을 주겠다고 그럽니다. 150만 명. 예. 그리고 여기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그 유대인들을 전부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끌고 가고 그러면 뭐 이탈하고 어쩌고 할 것 같으니까 뭐 거짓말을 해가지고 끌고 왔는데 줄을 한 줄로 여기에서부터 줄을 한 줄로 쭉 세워서 좌우지간 오른쪽 가고 왼쪽으로 이렇게 나눠져 갔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도 나와요. 근데 오른쪽으로 간 사람들은 전부 여자, 어린이, 그리고 병약자. 그렇게 간 사람이 여기 90% 나오죠. 90% 사람들이 오른쪽으로 이제. 아예 처음부터 여기에서 나오면서. 여기서 나오면서. 예. 그리고 이제 10% 정도만 이제 왼쪽으로 이렇게 해서 나눠서 여기 이제 나오죠. 근데 이 사람들을 이제 쭉 한 줄로 쭉 가는데 보면은 목욕탕이라고 써 있잖아요. 예. 목욕 시켜주려고 이제는 우리 여러분들은 이제 새로운 세상에 왔으니까 여러분들 목욕부터 해. 그런 거를 심어주려고 목욕탕이라고 써놨다고 하잖아요. 거기다가 또 뭐냐면 비누 조각을 나눠줬다고. 비누 조각. 비누 조각을 나눠주고 속여서 이제 90% 사람들을 가스실로, 그러니까 목욕탕이 가스실이죠. 그렇죠. 그래 보내서 그렇게 그냥 뭐 이게 의미도 없이 다 죽어버려. 그러니까 그 여자분들을 왜냐면 막 심한 노동을 시키고 그러는데 여자분들은 아무래도 효율이 떨어진다고 보고 그렇게 다 해버린 거죠. 예, 그런 내용이.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 너무 안타까워서 여기 이제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은 정신과 의사예요. 정신과 의사를 하다가 이제 거기 온 거죠. 뭐 이제 끌려서. 유대인으로. 예, 그렇죠. 못 모르고 왔는데. 근데 이 사람도 이제 전혀 몰랐다가 왜 저 사람들이 저리 가는 거야 하고 이제 거기에 그 근무하고 있는 관리한테 물어봤더니 이제 밑에 보시면 굴뚝은 폴란드의 회색빛 하늘 위로 불기둥을 내뿜고 있었다. 이게 시신 석학장에서 나오는 예, 그리고 불기둥은 곧 불길한 연기 구름으로 변했다. 당신 친구가 간 곳이 바로 저기요. 아마 지금쯤 하늘 위로 올라오고 있을 겁니다. 이런 내용을 보고 너무 가슴이 웅크하더라고요. 예, 이거 책에 이제 40페이지 이렇게 나. 그리고 이제 운이 좋아서 10% 안에 들어서 이쪽으로 간 사람도 뭔가 몸살을 앓는다든지 뭐 지금 발뒤꿈치를 비교를 해서 나오잖아요. 예. 발뒤꿈치에 물집이 생기면 일하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도 다 보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예, 예. 그러니까 절대 아픈 척 않고 이런 내용이 전부 계속 그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례로 그냥 자기도 영문도 모르게 가고 그런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근데 이제 이분이 나중에 뒤에서 이제 얘기가 뭐냐면 그 귀한 목숨을 자기가 죽고자 마음 먹으면 밥도 안 먹고 땡깡도 부리고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고 그냥 바로 가스실 가게에서 이렇게 한다는 그런 내용도 좀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당신 친구가 간 곳, 친구는 이제 오른쪽으로 갔겠죠. 간 곳이 바로 저기요. 아마 지금쯤 하늘 위로 올라가고 있을 겁니다. 하고 끝이 나오잖아요. 저는 이제 그 다음에 밑에 아까 그거 나오죠. 조금만 잘못해도 나와. 근데 이 의사는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어떻게 해서 살게 됐냐면 정신과 환자들을 치료하는 역할을 맡아요. 그러니까 중요하니까 안 죽었죠. 그렇죠. 예,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적십자사 차가 와요. 차가 와서 이제 싣고 가는데 이제 우리 중립국으로 간다고 우리는 해방됐다. 이게 해방 무렵이에요. 45년. 예, 예. 예, 그러니까 5년 동안 벌어진 거예요. 예. 근데 그 마지막에는 왜 나는 그 해방되는 지역에 안 싣고 가는 거기 포함되지 않았냐고 한탄하고 이랬는데 결국에는 이 사람들을 차를 위장해서 다른 수용소로 옮기느라고 이제 비밀스러운 수용소로 옮기느라고 위장을 해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그 사람들 결국에는 또 거의 다 죽고 나오는데 이 의사는 뭔가 필요해서 그냥 끝까지 남아서 살아남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보면 한
99% 정도 죽지 않았을까. 거의 다 죽었다고 맨날 표현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1% 정도만 살아남은 거죠. 1%. 그러니까 아까 150만 있잖아요. 150만이면 만 명 정도? 참. 150만 명. 그러니까 거기 끌려간 사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을 저질러온 거죠. 근데 이제 참고로 저도 이제 이 책을 보고서 알았는데 제가 아우슈비츠 계속 얘기는 듣고 잔혹하다 이런 거 다 들었잖아요. 근데 사실 내가 이게 폴란드에 있는 그 폴란드라는 나라에 있는 그 거기에 그 독일 잔혹한 사람들 와서 그 남은 아래 와서 유대인을 그까지 끌고 와서 이런 만행을 저질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다 알다시피 지금 회개하고 반성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제가 준비하고 있는 건 이제 요거고요. 여기 이제 지금까지는 만행에 대해서 이렇게 주로 나온 거고요. 이제 우리 기자님 얘기에 예. 요거 이만큼 읽으신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시지만 저도 이번 기회에 프랭클에 대해서 조금 이제 보니까요. 프랭클이 그냥 이 책을 쓰시고 그다음에 이 일을 경험한 정신과 의사로만 이제 우리가 알려져 있는데 이분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니까 3살에 굉장히 천재적인 분이었어요. 3살에 의사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4살에 인간의 실존적인 고뇌를 자각하셨대요. 그 나이에요. 그죠? 4살에. 네. 그리고 중학생 때 정신의학을 그래서 공부하기로 결심을 하고 15살 때부터는 대학에서 철학을 강의하는 분이에요. 정말 천재적인 분이죠. 네. 그래서 이 로고스 테라피라는 그 의미 치료를 15살에 이분은 벌써 이제 완성을 하고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프로이드, 아들러, 세라라는 그 유명한 정신 철학자들하고 편지를 교류하고 하이데그, 야스퍼스나 유명한 사람들하고 교류를 해서 이분은 결국은 인간의 본질은 무엇인가, 물질인가, 의미인가를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용소에 갇히게 되고 그 원고를 쓰고 있는 중에 갇혔기 때문에 그 원고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나를 어떻게 해도 좋으니까 이 원고만은 살려달라라고 했지만 그게 허용이 안 되죠. 그래서 이분이 살아남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한평생을 생각했던 인류에 도움이 되는 그 로고스 테라피, 의미 치료를 자기가 이제 몸으로 실천한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그거를 내가 꼭 써서 인류를 위해서 어떤 봉사를 하겠다. 그러니까 결국 이분도 자기가 의미를 찾았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예요. 내 삶의 의미가 확실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쭉 나오면 뭐냐면은 그 의미가 뭐냐면은 우리가 실존적인 공허라는 말을 하는데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가? 우리의 삶의 목적, 지금 이거는 우리 현대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기는 수용소에서 그런 걸 느끼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21세기 굉장히 첨단 문명이 발달하고 너무나 잘 살고 우리는 아쉬운 게 없다고 하지만 사람들의 정신 상태는 그만큼 행복한가요? 아니죠. 공허함은 더 크죠. 그래서 박탈감, 여러 가지 박탈감과 또 SNS를 통한 상대적인 그 박탈감도 있고 그래서 건강한 고민이 필요한 사회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래서 이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책이 되고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회자가 되는 이유는 우리는 어쩌면 죽음의 수용소가 너무나 끔찍하지만 지금도 수용소와 남다르지 않은 상황을 겪는 청소년이나 뭐 각 세대별로 그거를 느끼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로고스, 의미가 무엇인가, 의미. 그래서 그 의미는 용기, 희망, 신앙, 사랑, 아름다움의 체험.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의미를 갖게 하는데 그래서 이 의미를 각성을 시켜서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가, 우리의 생명 에너지를 어떻게 충전시켜야 되는가를 이
빅터 프랭클 박사님은 꼭 우리한테 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정신과 의사가 정말로 그런 극한 상황에 갈 수 있는 상황은 없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렇죠. 네. 그렇지만 이분은 불행하게도 다행하게도 그거를 경험했어요. 그분한테는 불행이지만 어떻게 보면 인류를 위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하고 그분이 살아남아서 어떻게 살아남는가, 인간은 어떻게 해서 살 수 있는가. 저는 여기서 제일 여기 그 다음에 우리가 안 읽은 부분을 여기 어떤 분이 강제 수용소에서 요걸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강제 수용소에서 우리 저몇 번, 하나 둘 셋 네 번째. 직접 읽어주십시오. 아 제가 너무 읽으면 아 그래요? 예. 여기 예. 아니 예. 그것보다 힘드신 것 같아요. 예. 아 그렇습니다. 예, 강제 수용소에서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다. 도스토옙스키가 이런 말을 했다. 내가 세상에서 한 가지 두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 고통이 가치 없는 게 되는 것이다. 그들의 시련은 가치 있는 것이 없고 그들이 고통을 참고 견뎌낸 것은 순수한 내적 성취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삶은 의미 있고 목적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삐약되지 않는 영혼의 자유이다.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책을 관통하는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 앞부분에 보면은 모든 것을 다 박탈당했죠. 네. 자기가 의사든 뭐 맞아요.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다 벗겨요. 옷을 다 벗기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리고 이름도 없어지고 번호로만 네. 불리우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 여기서 빼앗기지 않는 영혼,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우리 그들이 갖고 갈 수 없는 하나가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그럼 나는 다 빼앗겼어요. 뭐를 우리는 가질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학생 새로 오셨는데 만약에 내가 이런 상황이라면 나는 그냥 다 빼앗기니까 이제 죽어야 될까요? 죽음 날짜만 기다리는 게. 여기서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 저기 삶은 의미 있고 목적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 그래서 이게 바로 뺏기지 않는 영혼의 자유이다라고. 예, 맞아요. 영혼의 자유. 영혼의 자유. 그럼 영혼의 자유란 뭘까요? 영혼의 자유? 자유를 위한 영혼? 그러면 영혼의 자유를 만약에 내가 생각했다 그러면 그 영혼의 자유의 의미는 뭘까요? 자유의지? 자유의지. 어떤 자유의지? 뭐를 할 수 있는 자유의지? 내 마음은 내가 스스로 다스릴 수 있다. 맞아요. 그거예요. 내 마음을 내가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그게 바로 우리 주어진 이 상황에서 자신의 태도를 취할 수 있는 자유예요. 네. 그러면 여기서 어떤 사람은 짐승과 같은 역할도 해요. 우리가 카포라고 나오죠. 네. 앞잡이. 네. 우리도 왜 일제시대 때 꼭 조선 사람을 시켜서 앞잡이로 우리를 더 그렇죠. 괴롭히잖아요. 민족을 시켜서. 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 중에서도 잡혀온 수용소의 유대인 중에서도 제일 좀 이렇게 험악하고 그런 사람을 앞잡이를 시켜요. 일 같은 거 시킬 때도. 그러면서 이제 어떤 달콤한 사탕 같은 걸 좀 주겠죠. 그죠? 대가를, 당근을. 그거를 먹기 위해서 자기 동료들을 그렇게 하는. 그리고 정말 그 극한 상황에서 인간은 이제 결심을 이 수용소에서 프랭클 박사님이 봤어요. 누군가는 성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동물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스스로 삶을 놓아버리는 사람이 있다. 그게 다시 말해서 영혼의 자유.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이 어떤 태도를 취할 수 있는 거는 자기 자유예요. 근데 예. 방법이 있다면 예.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으려고 노력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예. 그 앞잡이한테 내가 만약 붙어갖고 살 수 있다면 살아남으려고 애를 그 앞잡이한테 살아남을 수는 있지만 네. 저희가 그 상황을 우리가 많이 봤지만 이거는 너무나 극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앞잡이한테 잘 보이는 건 어느 정도냐면 살아남는다기보다 내가 오늘 줄을 엄청나게 위험한 줄을 이제
수용소 가는 줄, 조금만 나쁜 기색이 있으면 수용소 가는 줄을 네. 여기서 수용소라는 이제 가스실 나오는.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은 뭐를 해야 되냐면 일을 해야 돼요. 거의 옷을 뭐 신발도 밥도 못 먹. 근데 그런 잠깐 좋은 대가. 예를 들어서 국을 먹을 때도 거의 멀건국인데 바닥에 있는 거 조금 건더기 한두 개 있죠. 그거를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거나 뭐 그런 정도의 그거지 살아남는다는 거는 대부분은 거의 그리고 이제 좀 더 나간다면 묵인해 주는 거. 그렇죠. 묵인해 주는 그런 잘못을 했을 때 조금 묵인해 주는 네. 정도지. 그래서 정말 이게 보통 정신으로는 대부분 사람들은 삶의 의욕을 놓아 버릴 수밖에 없고 그만큼 비참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으로 거의 먹을 수 있는 음식도 없고 목욕도 거의 못 하고 옷도 잘 때도 똑바로 누워서 못 자요. 네. 너무 붙어서 자기 때문에 옆으로 자야 되는. 옷도 빨래를 할 수 없는 예. 그 누더기를 나눠주면서 이거는 거의 인간으로서 겪을 수 없는 상황인데 이분은 이제 뭐를 생각했냐면 아 우리를 살게 하는 거는 의미다, 로고스다. 로고스 테라피가 바로 그거였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인생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뇌잖아요. 고통이고. 그래서 이분은 이걸 생각해요. 인간을 성숙시켜서 진실한 자기를 다시 말해서 로고스를 성취시키는 찬스가 바로 로고스 고뇌다, 고통이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신가요?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죠. 혹시 교회 다니시는 분 계신지 모르지만 고난은 포장된 축복에 포장된 방법이다. 그리고 소년 등과가 가장 그 인생의 불행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우리가 봤던 훌륭한 분들이 모든 불행을 겪은 사람이 훌륭하게 되지는 않지만 훌륭하게 된 사람이 대부분이 고난을 겪어서 잘 겪어온 분들이 훌륭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고뇌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운명이 만약에 레몬을 주거든, 레몬이라는 거는 맛있는, 물론 레몬을 맛있어 하시는 분도 있는데 레몬은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냥 운명이 만약에 나한테 레몬을 주거든 레모네이드로 만들 노력을 해라. 나한테 레몬이 왔다. 그럼 레모네이드로 만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그거예요. 맨 처음에 말한 것처럼 행복이란 자기가 추구한다고 오는 게 아니다는 거죠. 어떤 상태에 있는데 그 결과가 자연 발생적으로 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일을 열심히 했는데 돈이라는 행복도 찾아오고 좋은 만남도 찾아오고 부도 얻고 행복도 얻는 거지 내가 돈을 쫓았을 때는 행복이 안 와요. 왜냐면은 그 돈의 만족도가 얼마일까요? 1,000만 원? 한순간에 그렇죠. 왜냐면 돈을 만약에 내가 10억이라고 목표를 하면 10억을 달성이 되면 10억을 달성한 사람이 만족할까요? 그렇죠. 100억을 원해요. 100억이 목표인 사람은 1000억이 되는 거예요. 목적을 하는 순간 그 목적이 달성되면 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한 것처럼 목표를 성공을 목표로 하면 그 성공에 도달하면 그 다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하지 않고 정말 순수하게 그 일을 즐거워했을 때 사실은 그 목표는 달성이 되죠. 그게 의미라는 거예요. 그게 로고스 테라피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마 힘들어하는 것도 우리가 이런 우리 잔잔한 물론 이제 목표 없이 살려는 뜻은 아니지만 인생의 목적이 그게 목표가 돼버리면 우리는 끝없이 바닷물을 마시는 상태가 되는 거죠. 끝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예.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이런 상황에 가면 네. 그냥 그게 자결을 선택할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럴 수 있어요. 네, 왜냐면 나는 이런 상황이 되면 그냥 되돌아가지고 예. 그냥 깔끔하게. 예. 제가 엊그제 뭐를 봤냐면 왕가 사는 남자라는 예. 걸 영화를 봤는데 예. 그 반종이 네. 내가 세조가 준 사약을 봤죠. 나는 안 먹게. 네 대리 준 그 사약을 나는 안 먹고
그 사약으로 나 죽지 않고 음. 내가 알아주겠다 이런 대목이 나와요. 맞아요. 그 더러운 놈들한테 난 죽지 않겠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자결한 걸로 역사 사실로도 그렇게 나와요. 어. 그거 있고 또 그거 들으니까 공감이 되더라고요. 저런 분노를 끌고 그런 비굴함 속에서 내가 더 살면 이제 희망도 없고 다 죽어가는 거 다 보고 그러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까 의미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 읽으면서 계속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그 상황이면 나는 이미 죽음을 선택했을 거다. 네, 의미를 잃었을 거다 생각을 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글 읽어보면, 야, 그 분위기를 확 느껴지면, 저도 감수성이 좀 풍부한 사람이어서, 근데 만약에 나 혼자 그런 상황이 되면 자기를 할 것 같은데, 여러 사람들이 나와 같은 사람이 많으면,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것 그냥 보고 이제 의지를 갖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순서대로 죽는다 그러면 끝자락에 쓰고 싶은 그런 마음도 쓸 것 같아요. 진짜로. 예. 그러니까 아까 보면 한쪽으로 그 이제 진짜 그 로드 투 데스라는 개념 아닙니까? 그죠? 죽음을 하는 길인데 그 길에서 자꾸 멀어지고 싶은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그런 어떤 비참함 속에서 아까 말씀하신 자유의지나 이런 것들 잃어버리고 난 살 것 같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리고 이제 미안해요. 아니요.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이렇게 많이 먹어도 희망을 갖는 거는 저보다 20년, 30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희망을 갖잖아요. 우리 죽음을 생각하지 않아요, 다. 저도 죽음을 생각을 해야지 하면서도 거의 망각하고 살잖아요. 내가 살아있는 내가 죽을 병에 걸리지 않는 한은 나는 희망을 보고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어머니는 살아계시고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그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의 의미가 되게 커요. 왜냐하면 부모가 두 분 다 살아가 있으면 나는 아직 인생 아직 멀었다. 엄청나게 멀었다는 건데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나도 그거를 대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나도 내 차례 이제는 만약에 어머니까지 돌아가시면 그 다음엔 내 차례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용소도 아까 말씀하다시피 주위에 동료들이 있어서 그게 굉장히 힘이 된다니까. 다 죽고 혼자만 남아봐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요거를 좀 더 읽고 그 다음에 또 얘기를 할까요? 네. 예. 예. 이거 그 다음에 누가 읽으실 분 정말 중요한 것은 네, 네. 제가 이렇게 되겠네요. 예.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에 무엇을 기대하는가가 아니라 삶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느냐이다. 삶의 의미에 대해 질문하는 것을 그만하고 대신 삶으로부터 질문받은 우리 자신에 대해 매일 매 시간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그 대답은 말이나 명상이 아니라 올바른 행동과 태도에서 찾아야 한다. 인생이란 궁극적으로 이런 질문에 올바른 해답을 찾고 개개인 앞에 놓인 과제를 책임지고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예. 이때까지 읽은 거예요? 예, 하나만 더 읽어주세요. 아우슈비츠에 처음 잡혀올 때 나는 하려고 집필 중이던 원고를 압수당했다. 이 원고를 새로 쓰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이 가혹한 환경에서 나를 살아남게 했던 것은 분명하다. 강제 수용소의 어두운 막사 안에서 잃어버린 원고를 다시 쓰는 작업은 내가 죽음의 위험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제가 좀 말씀드리고 그 삶에 무엇을 기대하는가가 아니라 삶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느냐 이거를 읽으면서요. 링컨 대통령 옛날에 이제 나라가 나한테 뭘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나라를 위해서 뭘 할 것인가를 생각하라. 뭐 이런 연설이 있어요. 예. 그런 말씀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기자님 말씀하신 저기 원고, 저도 원고를 굉장히 깊이 있게 했는데 이분이 붙잡은 거는 정말 그 원고가 좀 그 살게 해줬다, 의미 있는 삶을, 그런 저도 그걸 감명을 삶의 목적이었네요. 예. 이 부분 또 추가로 말씀하실 있으실 때. 안 그러면 뭐 아까 이어서 또 해주셔야 됩니다. 예, 뭐 다 책 읽으시죠. 그래서 네. 정말 이 부분이 우리가 늘 우리도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인생이 나한테 도대체 해준 게 뭔가, 그런 생각을 많이. 저 사람 왜 저렇게 잘 되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되지? 그래서 항상 불행한 거죠. 예. 멀리서 보면 저 사람 인생은 뭔가 복 받은 인생인 것 같고 왜 저렇게 잘 돼? 근데 내 인생은 왜 이래? 난 뭐 잘못된 건가? 그래서 요즘 그 젊은이들한테 이생망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이생망.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생망. 굉장히 우리가 공감해서 얼마나 힘들면 저런 말을 할까라고 했지만 철저한 자기 회피인 거예요. 자기가 인생이 나한테 이렇게 되었는데 내가 뭘 이렇게 대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기 말한 것처럼 우리가 삶에 대해서 무엇을 기대하는가가 아니라 그 답은 삶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는가. 삶은 우리한테. 그렇죠. 예. 아까 자결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이런 상황에 난 죽어야 돼. 그렇죠. 예. 그렇지만 두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나 혼자면, 예를 들어서 거기서 나 혼자면이라는, 여기서는 그 혼자면이 아니라 나한테 딸린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자결할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이 의사가 결혼한 지 9개월 만에 들어가요. 신혼 시절에. 사랑하는 정말 얼마나 애틋한 시절이에요. 그 부인이 이제 다른 데 들어가 있죠. 부모님이, 동생이 다 수용소에 다 유태인이니까 다 끌려갔죠. 그러면은 내가 자결을 하면 나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어요. 어떤 남편이 아내가 먼저, 이거는 이제 여기 수용소 말고 그냥 살다가 아내가 먼저 돌아가신 거예요. 이분이 너무 상심이 커서 정신과에 이제 치료를 받으면서 저는 이제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 아내를 무척 사랑하셨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답을 해주셨는지 알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당신이 먼저 돌아가셨다면 아내는 어땠을까요? 그랬더니 말도 하지 마세요. 그런 고통을 우리 아내에게 겪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겪어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선생님은 지금 살아남았기 때문에 아내한테 그 고통을 겪지 않게 해주셨잖아요. 네. 아내는 그걸 모르고 돌아가셨잖아요. 네. 선생님은 정말 살아남아서 너무나 훌륭한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우울증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아내가 없지만 아내라는 존재는 당신 마음에 살아있잖아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돌아가신 아내분께서 선생님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거를 기쁘게 바라보고 계실 거예요. 열심히 사세요. 그 생각을 하시면서. 그게 바로 삶의 의미를 되찾아준 로고테라피의 한 단면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자기 아내가 지금 다른 수용소에서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요. 근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 9개월간에 살았던 그 아내와의 추억을 생각하면서 내가 전생에 동안 살면서 그 시간이 너무나 귀하다. 아내가 순수하게 나를 사랑했던 시간이. 그러면서 어떤 약간 환각은 아닌데 그 괴로움 속에서도 그게 기쁨으로 다가왔어요. 아내와의. 그리고 마음속으로 아내와 대화를 하는 그런 시간도 갖게 돼요. 그 우리를 살게 하는 거는 굉장히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살게 되는 그 로고스를 일깨우는 가치를 이렇게 세 가지로 분석을 했는데 사람이 이제 우리에게도 해당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